이게 공기가 달려있어서. 그래서 공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현정입니다. 오늘 보안 컨퍼런스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든지 컴플라이언스 문제들, 또 이제 SBAM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는데, 저는 보안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또 학교에서 와서 발표하신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급망 공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부기관의 자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달에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관련된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보안 개발자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대응하는 우리가 이제 서트 팀이라고 하는 서트와 관련된 곳에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교에 와서는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급망 보안이라는 주제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경험들이 쭉 이제 이어지는 이 공급망 보안이라는 이슈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표준화 부분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분석을 하거나 정책 관리 체계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제가 한 11번 정도 공급망 보안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는 꼭 이런 보안 전문가들의 모임이나 뿐만 아니라 행정학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제도를 다루시는 분들도 이 이슈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AI, IoT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원자력 관련된, 그래서 이 모든 이슈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소프트웨어가 여러 산업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또한 이런 사이버 보안의 문제들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오픈소스 분야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표는 이 장표인데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가 이제 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전달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자는 이 이제 빌드 프로세스, 컴파일 하는 과정에 침투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악성 코드를 넣으면은 이 악성 코드가 업데이트 서버를 거쳐가지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 1단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악성 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라고 하는데, 명령 서버를 통해서 실제로 동작시키는, 트리거 시킨다고 하는데, 이 2단계 공격을 하는, 이것이 아주 이제 전통적인 공급망 공격이고요. 어떤 것이 공급망 공격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때, 요 이제
배포 업데이트 서버와 고객 사이에 요 가운데를 놓고 우리가 이쪽은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거죠. 즉 공격이 흘러가는,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우물에 독을 한 방울 딱 타놓으면은 그게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는 것이고, 이 고객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닌 외부의 이 윗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방어 체계로는 쉽게 방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드 프로세스 상에 악성 코드를 넣는, 즉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공격하는 이 공격은 탐지하기가,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식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는 것이 탐지하기가 어렵고 내 방어 체계 외부에서 동작을 하는 이런 그 특성 때문에 방어도 어렵고 또한 추적도 어렵습니다. 추적도 어렵고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을 판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이런 그 공급망 공격에 큰 피해를 2020년에 많이 겪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죠.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되잖아요. 우리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의 업스트림, 이곳이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것이고, 이번 달에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내가 문제없이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했습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발표된 SBAM이라는 거죠. 그래서 SBAM은 결국 이런 그 내가 잘 어떤 그 보안의 그 절차를 준수하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듀 딜리전스라 그래서 실사 증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업스트림과 이 다운스트림의 사이, 이 관계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신뢰 체계가 구매 계약서거든요. 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뿐이죠. 또는 업데이트를 받았을 뿐이죠. 1.0을 2.0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지금의 이제 이런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책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 추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계약서 플러스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준수 선언 또는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연방정부에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아까 이런 백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업스트림이 이제 그 GitHub 레퍼지토리 같은 오픈소스 시스템이 또 하나의 업스트림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단계의 업스트림이 겹쳤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또한 SBAM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방어가 어려운 공급망 공격 이런 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 체계로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SBAM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에서 발생했던 큰 사건들,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과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인데요.
이제 솔라윈즈라는 사건이 미국의 18,000개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고 거기에 정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들이 유출이 됐죠. 이게 정확하게 아까 그 소개해드린 공급망 공격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태커가 솔라윈즈라는 회사의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고 그것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공격자는 저 업데이트된 악성 코드를 가지고 트리거를 하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솔라윈즈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저 이후로 저 공격 방식이 표본이 돼서 다른 회사들을 공격한다는데 쓰인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이런 그 공격 시도가 많지 않았는데 이 표본을 바탕으로 이 오픈소스에 대한 공격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갖게 됐고 아주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로그4j 사건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거죠. 몇 년인지 모른 수년 전에 악성 코드 오픈소스에 누군가가 커밋을 했는데 그 잘못된 커밋 하나로 인해서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에 이제 그 악성 기능들이 전파됐고 이렇게 전파된 구성 요소를 어디다 쓰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이게 소스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 관리 활동이 어찌 보면 미국 그 정부 차원에서도 시작이 됐고 지금 오늘 많이 나오는 SBOM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또 화제가 되게 됩니다. 앞선 두 가지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대표적인 공격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4월 달에 발표했던 그 XG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쉽게는 그 레드햇 배포판에 XG 유틸리티라고 하는 압축 유틸리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백도어라고 하는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되는 백도어가 있었고 이게 이제 리눅스 배포판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뒀으면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인데 다행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연구원이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가지고 막았는데 이후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노리는 그 사회공학 기법 공격을 통해서 공격이 됐다라고 해서 더 큰 그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XG 유틸리티 사건은 일단은 그 백도어가 두 가지 버전 5.6.0하고 5.6.1 이 두 버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백도어는 외부 공격자가 원격 액세스가 가능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안 점수를 표현할 때 10.0이 가장 큰 이제 위험도를 나타내는데요. 10점 만점에 그 위험성이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XG 유틸리티 안에 라이브러리 LZMA라고 하는 이 파일에 암호화 난독화돼서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는데 도대체 저 압축 유틸리티와 원격 액세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봤더니 이 리눅스 배포판이 이제 오픈 SSH를 썼는데 이 오픈 SSH 자체는 이 라이브러리 LZMA를 포함하지 않는데 시스템 데몬이 이 처음에 부팅을 할 때 이 오픈 SSH 기능을 부동하도록 그것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SSH 근데 오픈 SSH가 바로 이 압축 라이브러리를 LZMA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백도어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연구원이 이걸 찾아냈다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센서티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50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해서 이제 0.5초에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이 약간의 이제 지연이 발생하는 거에 그 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꾸로 레파지토리를 추적해서 올라갔더니 이런 악성 코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안연구원이 이것을 놓쳤다면 아마 전 세계에 큰 영향이 있었을 건데 다행히 이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 페도라, 칼리눅스, 오픈소스의 데비안 등의 이제 배포판에 영향이 있었는데 다행히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XG 유틸리티 안에 백도어를 숨길 수 있었나 라는 과정을 봤더니 이 GRT75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GitHub에 최초 이제 어카운트 생성을 합니다. 지아탄이라고 하는 유저 생성을 하고 이분이 커밋도 올리고 인프라 테스트도 하고 하는 식의 활동을 해요. 정상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을 하듯이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안에서 그 악성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또 관련된 보안 기능들은 우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파일 중에 어떤 파일에다가 악성 코드를 숨겨서 이게 이제 릴리즈 되도록 하는 과정을 쭉 겪게 됩니다. 21년에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었으니까 한 2년에 걸쳐서 공격 작업을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 GRT75 이 아이디가 처음에는 메인테이너의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생업 외의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페이크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그 메인테이너한테 압박을, 프레셔를 가하는 이메일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슈들이 처리가 안 되냐? 왜 패치 반영이 안 되느냐는 식으로 하고, 이 GRT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권한을 좀 줘라. 라는 활동이 이 2년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공학 기법 공격이라고 하고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용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GRT가 결국에는 권한도 없고 저런 악성 코드를 숨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큰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그 보안 법안이 작년에 상정이 돼서 그게 이제 계류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그 법령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픈소스 보안 생태계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조치를 취해서 그 GitHub 어카운트를 정지를 시켰지만 실제로 이 XG 유틸리티 백도어는 그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미 이동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5,500개 이상 다운로드가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사전 대응은 어렵고 이제 사후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 공급망 공격을 할 때 이 개발 프로세스상의 악성 코드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로틀링이라 그래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이제 땅 파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해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안에 자기 해킹 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장비에서도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 해커는 따로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도 액세스 권한만 얻으면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려움과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성 파일이 쉽게 퍼져나가는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솔트 스택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이제 이것도 이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원격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관리를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미니언과 마스터 미니언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아주 단순한 구조의 오픈소스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데 어떤 그 자원 관리하는데 유용하니까 많이 쓰였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6,000개 이상 이 마스터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사용되고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어떤 6,000개 그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와 관련된 그 전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패치라는 부분들이 전파가 안 됐는데 이런 그 취약점이 공개되고 72시간, 3일 만에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아까 그 사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사후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여기까지 그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급망 보안 문제의 첫 번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류가 서로 협력을 하는 이런 그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그동안 번영을 누려왔는데 이 번영에 어떤 그 대가를 치른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공급망이 이제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공급망의 문제는 어떤 신뢰의 기반을 쌓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 꼭 어떤 그 속도 빠르게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 속도 경쟁력처럼 이런 비용 효율화 등등을 통해서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추구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보안의 문제를 새로운 그 관리 체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속도와 보안을 같이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이제 주요국의 정책 동향들, 아까 그 자체 증명, 그 다음에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는 그 지침을 잘 따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여기는 이제 FDA는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보안과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고요. EU는 이제 시장 보호 차원에서 이 CE 마크라고 하는 모든 EU 판매 제품에 달려 있는 CE 마크를 받을 때 이런 그 사이버 보안을 준수했다라는 것들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그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 소프트웨어 시장도 훨씬 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S방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이제 개발사가 있고 공급사, 운영사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사일로로 분리가 돼 있어서 각각 보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안 활동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개발사는 일단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공급사는 이 공급사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중간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연결을 하는데 그냥 결함을 검증하지 않고 전달을 해버리면은 이게 또 하나의 공급망 보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운영사는 기존에 이제 하던 그 시스템 방어 활동에다가 요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데브옵스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안 활동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연계를 위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서로 동일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SBAM 아이디어죠. 이 SBAM이 이렇게 개발사, 공급사, 운영사를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서로의 정보 수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동일한 정보 수준 위에서 우리는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또 추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S1 이야기는 많이 하셨을 거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 S1 체계에서는 요 관계성이라는 정보, 이 필드가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될 소프트웨어든지 또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운스트림이 돼서 받아서 이용을 한 것인지, 이 정보를 관리해서 나의 책임에 대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BAM은 이제 향후에 더 이제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어떤 수명이 끝난, 더 이상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end of life cycle 또는 end of service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정보들이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오픈소스가 더 이상 메인테이닝 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정보들도 이 SBAM이 담아서 유통을 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로그4j나 솔라윈즈 사건들, 이런 그 사건들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국가 정부 단위로 이제 안보의 문제까지도 그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점점 더 어떤 그 출처 있는 소프트웨어,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오픈소스, 이것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SBAM은 이렇게 그 SDLC 생명주기 안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배포 릴리즈 과정을 거쳐서 운영에 쓰이면 되는데, 이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위험평가,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출처 관리,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정보가 서로 이제 균일하게 유통이 되면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아까 그 72시간 안에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발견하든 빠르게 백스 안에다가 그 취약점 정보를 담아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개발사, 공급사, 운영사가 동일하게 그 정보를 받아서 바로 패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SBAM과 백스가 이야기하는 미래 비전이고요.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SBAM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아주 시작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안에 보시면 이제 그 NIS에서 이 SBAM에 대한 20개 기본 항목을 제시했고, 이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SBAM을 아까 그 세 가지 참여자 중에 운영사라고 봤을 때 운영사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템플릿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미니멈하게 주고받으면 되는지를 정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NTIA라고 한 그 기관에서 정한 7개의 기본 요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 업무와 관련된, 아까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이것을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제 풀어서 보여주셨는데 아주 유사한 걸 볼 수 있었어요. 뭐 라이센스라든지 취약점 정보들, 그 다음에 관리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 최소한 이 정보들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그 절대적인 표준은 아니고요. 향후 업무를 해 나가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더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SBAM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우리가 만져보았냐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주 새로운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우리 회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고객사 또는 유통사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신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신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죠. 당연히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 정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사이버 보안 문제, 공개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인센티브 제도들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급망 거점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하위에 개발사, 공급사, 운영사에 S봄을 유통하고 통합하고 위험 관리하는 이 체계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잘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산업별로 각각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의 레벨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을 두어서 지원 관리해 주겠다라는 것이 거점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취약한 아까 그 log4j라든지 아까 라이브러리 LTMA, XUtilit에서 쓰였던 그런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에 취약한 정보가 있으면 이런 관리 체계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주로 기능은 이런 그 취약점의 정보도 필요한데 패치를 해야 되는 정보들도 취약점 정보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패치를 해야 되는 정보들도 빠르고 또 자동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기술 지원, 교육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이 그 거점 센터 기능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과기부를 포함한 그 기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에 있는 기술 공유 센터, 기업 지원 허브 이런 곳에 이 기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원주에도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준비를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제 토크의 이제 핵심은 이런 그 신뢰성 있는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런 보안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보안 전문가 한 명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가 같이 합심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경을 좀 덜 써왔던 이런 그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든지 그 개발 환경을 조금 어떤 인터넷하고 떨어져 있는 세큐어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들, 아까 그 자동화된 체계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요. 취약점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 레벨, 라이브러리 레벨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공격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과 관련돼서는 제3자, 나와 계약자가 아닌 그 외의 제3자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어떤 그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리가 A라는 활동을 한다고 시작을 하면 이미 미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또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면 우리도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과 유사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결국 그 격차가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이제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항구라고 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지금 사이버 보안의 그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1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총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에코노미의 규모가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범죄, 사이버 범죄의 규모도 그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범죄로부터 빠른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진 기업은 잘 해나갈 수 있고 못하는 기업은 어렵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사이버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올 1월에 발표를 한 것이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망 파트너한테 너 보안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추지 못한 보안 위험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3자 위험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2022년만 해도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파란색은 아주 고수익을 내는 조직이고요. 이 검정색은 저수익을 내는 그런 조직인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격차가 2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뭐가 핵심 문제냐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술, 인력 이것을 확보하기가 이런 저수익 구조의 조직들은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 격차는 2년 사이에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한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 스파이어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스파이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CVE 점수를 통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언제 업데이트가 되고 보안 차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시켜서 그 점수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애 주기 관리를 하는 것과 CVE 점수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CV가 어떤 소프트웨어든 취약점이 생길 수 있죠. 없던 취약점이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죠? 새로운 공격에 의해서 취약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CV는 빠르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건데, 아까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오픈소스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수정하지 않잖아요. 메인테이너들이 GitHub에서 수정 버전을 내면은 그걸 우리가 가져다 쓰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다 요청을 해도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면 오픈SSL 내가 1.0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오픈SSL 커뮤니티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해서 버전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이 마구 나오는데 그것을 고쳐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면 더 이상 그 오픈SSL 1.0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보안 문제를 줄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근데 그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기도 합니다. 네. 대체 소프트웨어를 찾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시그널 점수가 낮기 때문에 시그널만 관리하더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런 식으로 게 있는지가 분명해서 네.
잘 작업하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S4를 공유하는 이런 체계가 있고 또 지하상에 계층들이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서 좀 체계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개발자와 공급자, 운영자가 있을 때 결국에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S4는 개발자가 생산하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현대 소프트웨어는 있고 S4이 없는 게 더 많은데 앞으로 S4이 생성이 될 때까지 가장 운영자는 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동질 형태 혹은 다른 형태의 S4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하신 것 같고요. 이 S범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보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소프트웨어의 투명성, 서로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유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없는 정보이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이 당장 실현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파운데이션은 신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 체계의 여러 가지 기반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S밤 기술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네이밍 프로블럼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유통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터 생성을 해서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단계에 되면 우리가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듯이 이런 그 성숙도 모델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필요한 이런 위험 관리에 잘 쓸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하고 저는 SK를 좀 정보를 합니다.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궁금한 소프트웨어 공급 걱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와 학계에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되는 내용인가요? 잘 못 들었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정부와 학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거점이라는 접근 방법이 현재 이 S4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 현실적인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식이냐 아니냐라는 걸 새로운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 동향 연구라는 걸 하거든요. 트렌드 연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S밤 제출을 그러니까 FDA의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했어요. 이미 의무화를 작년에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그 증명서 같은 걸 내는 것 이것은 이제 시행이 됐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앞으로 어테스테이션의 증거의 하나로 S밤 요구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예측되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가 아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S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top-down 방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지금 먼저 질문해 주신 에도브 사이클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접근 방법은 실무와 정책 간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는데 당장 생각나는 시나리오는
경우에도 이게 절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강제 사항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픈소스라는 특성에서는 필요하면 괜찮아서 내가 쓰면 되는데, 내가 고쳐서 쓰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실무진의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에 의해서 불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무원 거점에 대한 정보를 일방상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존 산업, 그러니까 제조나 아니면 일반적인 굉장히 오랜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할지 모르나 신기술 위주의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사의 경우에는 이 거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맞을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중심적인 관리는 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네. 그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려보면 여기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만 있지 올라가는 화살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S밤은 생태계 내에서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사이클 정보도 필요에 의해서 넣어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그 필수 항목에는 없는 정보예요. 결국에는 S밤을 써서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S밤 없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S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S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점에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기능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그 정보가 정말 저기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그러면은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